네, 안녕하세요. 더필름의 라오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현장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스태프 여러분들, 아니면은 감독님들, 아니면은 배우분들,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인터뷰식으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영화 감독이신 그 김호민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김호민 감독님은 영화 연출도 하시고 영화 촬영도 하시는 감독님인데 오늘 김호민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호민 감독님 지금 현재 그 장편 영화 5개의 방을 이제 촬영까지 다 무사히 마치고 그 후반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김호민 감독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 감독 김호민입니다. 네. 감독님 현재 지금 그 영화 감독이랑 그 촬영 감독님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재 그럼 하시는 일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연출하고 네. 제가 하는 작품들에서는 감독이랑 촬영이랑 편집 혼자 다 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진행을 네.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단편 영화라든지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일들, 단편 영화라든지 웹드라마라든지 웹드라마. 그다음에 광고라든지 이런 쪽은 제가 촬영 감독으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단체에 소속이 돼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좀 일을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조금 애매한데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영화사 회사에 소속이 돼 있거나 아니면 프로덕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저는 광고 회사원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제 작품들 혹은 그 이외의 웹드라마 촬영 감독으로 들어오는 일들은 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실은 프리랜서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직장은 직장대로 다니고 네네. 그 이외 시간대는 다 프리랜서로 일을 프리랜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소위 말하는 투잡을 그렇죠, 하시고 그렇죠. 계시는군요. 투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감독님은 보통 어떤 현장을 주로 가시는 편인가요? 요즘은 거의가 이제 유튜브 촬영이고요. 아, 예, 맞아요. 유튜브가 좀 많다라고 들었어요. 뭐 BJ나 네. 이런 쪽 유튜브가 아니라 뭐 홍보 영상이나 네. 그다음에 아니면 어떤 기업에 관한 기업들이 뭐 홍보 영상 촬영, 기업들 그다음에 뭐 홍보 그다음에 영상. 의사들 개인 유튜브 같은 것들. 아, 요새 보면은 그렇게들 많이 뭐 병원 쪽에서라든지 유튜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네네네.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더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병원 이미지도 좀 좋아지고 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보통은 뭐 누구나 다 그렇긴 하겠지만 어떠한 좀 이 일을 하시게 되신 특별한 계기라든지 아니면 동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원래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원래 연기자로 먼저 활동을 연기자로? 했었었고요. 예. 이제 연기자로 활동을 하면 아시겠지만 다들 배가 고프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나라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워크샵 같은 게 있는데 네. 영화를 만드는 워크샵이었어요. 근데 아, 뭐 배우로든지 스태프로든지 한 번이라도 영화에 참여를 하고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가면 그 조건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됐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워크샵을 들으러 갔는데 그 워크샵을 들으면은 마지막으로 그 팀원들끼리 단편 영화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됐어요. 아, 그게 그 워크숍이 그냥 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만이. 네, 그렇죠. 아, 근데 그거를 제가 제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수업을 들으면 나라에서 지원금이 아니라 그냥 격려금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제가 돈을 받는 거죠. 수업을 그냥 들으러 갔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럼 해야죠. 그럼 그래서 해야죠. 무조건 처음에는 해야죠. 네. 약간 알바식으로 예. 하러 갔는데 그게 어떻게 업이 돼버린 거죠. 아.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수업들도 연출, 촬영, 뭐 미술 다 있었는데 제일 미달됐던 게 미술이었어 가지고 제가 이제 미술 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각기 맡은 촬영 파트마다 이제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크루가 형성이 되면서 제 영화 인생이
그때 시작이 됐죠. 아, 그러면은 처음에는 시작은 일단은 배우 쪽으로 해서 영화에 참여를 한번 해봤다가 네. 그 다음에 엔딩 크레딧으로 해서 그런 워크샵 기회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제작이라든지 연출이라든지 그쪽 길로 이렇게 가시는 그 굉장히 또 독특한 방법으로 네. 예,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일반인이었다면 네네. 나는 영화 감독을 하고 싶은데 촬영하시는 분들도 모르고 아, 맞아요. 조명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맞아요. 모르고 다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워크샵으로 인해서 어차피 다 크레딧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는 다 현업에 계신 분들인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뭐 촬영하시는 분, 네. 조명하시는 분, 음. 음향하시는 분들을 다 만나서 영화를 찍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돼버린 거죠. 아, 그렇구나. 그게 저한테는 예. 참 고마운 어떤 경험이었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그런 그 영화를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요새 뭐 쇼츠라든지 네. 아니면 웹드라마라든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 많긴 한데 근데 그분들이 좀 고민이 실은 이게 공동 작업이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좀 처음에 맞춰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보면 감독님은 그런 부분에서 이미 현업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출발을 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다고 네. 생각이 드네요. 현장에서는 뭘 더 알아야 되고 실은 좀 노하우나 꿀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은 좋겠다. 그런 것들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때문에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한 건데 그러면은 과연 감독님은 초보 때 현장에서 뭐 에피소드라든지 이거는 지금은 내가 좀 되게 상식적으로 아는데 그때는 좀 미처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그냥 그런 뭐 실수라거나 그렇죠, 실수죠. 그런 것들은 사실 잘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실수가 나올 것 네. 같고 부족한 게 나올 것 같다. 이러면 저는 네. 그 차선책을 항상 계획을 해두고 네. 근데 그게 첫 입봉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많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뭐 있었냐고 예를 들면은 이제 제 첫 작품 촬영할 때 되게 이제 한정된 공간 세트에서 예. 이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카메라가 일반적인 뭐 예를 들면 자 삼각대가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카메라 삼각대는 이렇게 팬을 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틸을 하거나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카메라가 90도로 꺾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 이렇게 카메라가 있다가 지금 뭐 버티컬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장비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렌탈샵에다가 알아보니까 그런 장비가 있대요. 근데 하루 빌리는데 1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 근데 그거를 또 빌릴 수 없으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자, 삼각대는 펜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카메라를 청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감았습니다. 그래서 삼각대를 눕혀가지고 펜을 했죠. 네. 엄청난.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노하우입니다. 뭐 저희는 이제 간해수고 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실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간해수공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영화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상 촬영이라든지 실은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 창의적인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말 그대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청테이프를 그렇게 이용을 해서 그렇죠. 항상 영화 촬영에서 청테이프, 전기 테이프, 테이프를 늘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거 없으면 영화 촬영 못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다면 아마 자료 화면으로 나갈 거예요. 이제 이만한 공간에서 벽이 이렇게 다가오는 장면을 촬영하는 게 있었는데 여자 배우다 보니까 어깨가 되게 좁잖아요. 그쵸. 그럼 이 정도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벽이. 이렇게까지 줄어드는데 저는 카메라가 여배우 얼굴 앞에서 뒤로 쭉 빠졌으면 하는 앵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카메라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쵸.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벽이 다가오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크레인을 부를 수도 없고. 그렇죠.
다 수공업으로 이렇게 그렇죠. 수작업으로 근데 해야 그때는 되는데. 짐벌이 되게 상용화되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어떻게 했냐? 네. 그 세트장에 보니까 그 우유 30개짜리 그 플라스틱 상자라고 하나요? 그쵸. 우유 팩 상자? 예, 플라스틱 상자. 네. 예. 그게 한 요만한 게 딱 있는 거예요. 그 촬영 감독님이 딱 보시더니 야야 저거 갖고 와봐 이러더니 카메라를 거기 위에 얹히고 고정을 한 다음에 그 우유곽 상자 밑에다가 수건을 깔아가지고 그걸 놓고 줄을 당겨줘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벽이 줄어들면서 카메라가 싹 빠져나오는 그런 걸 연출을 한 적이 있었죠. 맞아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경험에 대한 어떤 그쵸, 노하우죠. 촬영 감독님의.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지금은 정말 짐벌이 너무나도 편하게 나왔었는데 예전에는 달리라고 해서 레일을 직접적으로 깔아야 되고 했었었는데 저도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오래됐죠. 대학교 때 그런 레일들을 이제 수작업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깔고 거기다가 삐걱삐걱 대니까 뭐 식용유도 좀 쳐보고 막 이랬었는데 맞아요. 결국에는 그게 그 어느 현장마다 다 레일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휠체어를 빌리고 그래서 그때 그 촬영하는 친구가 앉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요. 그 달리 아웃을 표현했던 예, 그런 기억이 있네요. 뭐 네. 그 이동하는 의자, 회전 의자, 네. 바퀴 의자로도 많이 찍고 하죠. 그렇죠. 바퀴 의자로도 많이 찍고 요새는 그 전동 휠이라고 하나? 예, 그런 걸로도 슬라이드 휠인가 전동 휠 그런 걸로도 감독님들이 예,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촬감들은 뭘 자꾸 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 상업 현장에서는 이제 조 감독이 그 리어카를 끌고 네. 감독님이 리어카 뒤에 앉아가지고 아. 왜냐면은 차 같은 거나 네. 이런 거 하면은 오디오 소리에 NG가 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막 그쵸, 리어카를 탄다든지 맞아요. 전기 오토바이 뒤에 네. 탄다든지 예. 이런 간의 수공업들을 많이 했죠. 아, 맞습니다. 이런 게 꿀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조그마한 환경에서는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고 실은 막상 그 현장에서는 재미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엄청 막 쥐어 터지고 막 그런 현장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면서 지금에 있는 뭐 현장 선배님들은 그런 일들을 해오셨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감독님이 처음에 영화 현장을 들어갔었을 때랑 지금이랑 조금 뭔가 이 다른 점이 있다면 뭐 개선된 점이라고 해야겠죠? 뭐 그런 점들이 있다면 그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아마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뭐 10년 전만 되더라도 4K 카메라가 되는 거는 뭐 몇 억이 되는 뭐 레드나 이런 것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흔히 쓰는 뭐 DSLR이나 미러리스 자체는 아예 없었고요. 그쵸. DSLR에서도 영상이 겨우 돌아가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네. 4K가 너무 상용화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모든 카메라들이 다 컸고 다 수동이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카메라 뭐 한 대만 설치를 하더라도 많은 스태프들이 거기에 할당이 되고 맞아요. 앵글만 잡는 사람 따로 포커스만 맞추는 사람 그쵸, 따로 그쵸. 달리라도 깔면은 네. 달리 미는 사람 따로 그렇죠. 모든 게 다 수동으로 많은 스태프들이 필요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게 카메라들이 좋아져 가지고 네. 카메라 하나에 사람 한 명만 붙여도 예전 같은 기술들을 다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와버려 가지고 그런 게 아마도 제일 많이 발전되지 않았나. 이제 이거는 작은 현장일 네. 때의 어떤 기준이고요. 그쵸. 아직도 상업 현장에서는 자동 기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네. 큰 카메라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아직까지는 불변일 것 같고요. 작은 현장에서는 이제 작은 카메라들로 쓰는 것들이 많죠. 지금 저희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아마 보면은 작은 현장에 이렇게 이미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그런 작은 현장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예전에 했던 메인 촬영 감독님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퍼스트 촬영 감독님이 일이라든지 포커스 조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립팀이 했던 것들이라든지 전부 다 일단은 어떤 종류의 커다란 좀 이해가 있으면은 훨씬 더 그 작은 현장에서 좀 더 발빠르게 이렇게 맞춰서 하기가 좀 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모든 스태프들이 모든 기계를 다 만질 줄 알고 네. 다 하면은 너무나 좋은 건데, 근데 그렇게 되기가 조금 서로 힘들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작은 현장에서 작은 카메라로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익숙해진 분들은 큰 카메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큰 상업으로 가기 위한 조금 더 크고 그런 상업에 올리는 카메라들을 만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왜냐면은 뭐 렌탈을 해서 쓰면 네. 되지 않냐, 연습을 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런 렌탈료 자체가 하루에 1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쵸, 그쵸. 연습을 하려고 해도 100만 원인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그거를 직접 사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너무 리스크가 크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거기에 익숙해진, 큰 카메라에 익숙해진 감독님들은 작은 카메라는 카메라로 생각을 안 합니다. 또 그런 경우들이 그걸로 있군요. 찍을 수 있겠어? 그걸로 돼? 약간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가 이거는 목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틀릴 텐데, 그런 목표점을 만약에 자기가 정말 상업영화 쪽을 생각을 하면은 처음부터 좀 상업영화 현장 쪽에서 몸을 담가서 거기서 해보는 게 낫고, 그게 아니면은 상업영화가 아니고 지금 현재에서 일하는 뭐 전반적인 영상의 전반적인 거를 좀 다루려고 하면은 지금 뭐 소규모 현장이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단편 영화 현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그거는 지금 보시는 분들이 각자마다 좀 판단을 해서 각자 들어가야 될 현장이 따로따로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작은 현장에서 있다가 기술적인 것들, 특히나 카메라 같은 것들은 작은 현장에서 큰 현장으로 자기가 카메라 감독으로 가기에는 되게 큰 무리가 있죠. 그런 카메라들을 정말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에,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에. 네, 그러면은 아예 밑에 막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는 촬영 감독이 되겠다. 이러면은 아예 어린 친구들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업적 촬영팀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차근차근 밟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만두는 친구들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너무 처음에는 카메라 잡지도 못해요. 네, 그렇죠. 카메라 근처도 못 가고 그냥 뭐 레일 깔면은 달리 깔면은 거기 밑에 이제 수평 조절하고 깍지나 깔고 맞아요. 강목 끼우고 이런 것만 하다가 끝나는 그쵸. 친구들도 많기 네. 때문에, 그리고 그거 하나씩 올라가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고달프고 힘들고 돈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인고의 시간을 다 견뎌냈을 때 올라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예전에는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더 발달하면은 다른 직업처럼 훨씬 더 세분화가 돼서 전문화가 될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반대였어요.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필요 없게 되는 인원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이야 그립팀이 다 필요 있고 포커스 뷰러가 다 있겠지만 몇 년 뒤에는 포커스 뷰러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워크숍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계셨던 뭐 촬영 감독님들이나 다른 감독님들이 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설 곳이 없어서 네. 은퇴를 하신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군요. 그런 점은 좀,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현재 촬영 쪽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촬영 쪽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뭐 몸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카메라라든지 렌즈라든지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이 완전히 하이 영상인 상업적인 영상이랑 일반적인 영상이랑 실은 저희가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이런 영상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자기가 맨 마지막에 지향하는 점이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서 그런 현장들을 좀 골라서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감독님은 현장에 가기 전에 혹시 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나는 현장에 가기 전에 뭐 이런 걸 한다. 뭐 연출 쪽으로라든지 아니면 뭐 촬영 쪽으로라든지.
일단 감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출 감독으로요. 네. 네. 그 감독으로서 해야 되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를 저는 되게 철저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날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전에 이미 다 해놓은 거를 저는 무조건 그거를 믿고 나는 완벽하게 다 했어라고 믿고 가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저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편이죠. 배우가 어떻게 움직일 거며 카메라는 어디에 있어야 되며 동선은 어떻게 돼야 되며 조명은 어떻게 들어와야 되며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하는 편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콘티로 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촬영 수수에 맞는 스크립트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요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제가 멘탈이 나가도 그렇죠. 이것만 보면은 이것만 보면 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이거를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것만 믿고 갈 거야.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연출 감독일 때는 그렇고 이제 촬영 감독으로 나가실 때는 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장비를 잘 보다듬죠. 혹시라도 먼지가 끼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혹시라도 빠지는 장비가 없나. 맞죠. 그리고 콘티를 보면서 네. 가져가야 될 장비가 이게 맞나 네. 아닌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하죠. 네. 아무래도 그냥 스텝으로 갈 때보다 감독으로 갔을 때가 저는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해가는 것 같고요. 네네. 촬영 감독은 촬영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저는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 연출 감독으로 갈 때랑 촬영 감독으로 갈 때랑은 각자 맡은 롤이 있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실은 뭐 어느 파트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뭐 공사장을 갔을 때도 그렇고 뭐 촬영 현장에서도 흔히 보는 우리들만 쓰는 은어라고 하죠. 은어라든지 아니면은 촬영 현장 그 안에서 하는 뭐 이 현장 안에서만 하는 행동들이 그게 뭐 연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촬영적으로 뭐 따로 있을까요? 이제 흔히 쓰는 단어들이 있죠. 예. 이제 여러분도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게 이제 간지 좀 내주세요. 어떤 뜻인가요, 간지? 그러니까 이제 느낌을 낸다는 얘기인 거죠. 뭐 일본 말이긴 한데, 네, 그쵸. 그래서 미술 감독님한테 여기 미술 좀 간지 좀 내주세요 하면은 뭐 어떻게 간지 내드릴까요? 뭐 조금 올드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을 내주세요.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촬영에서 이제 흔히 쓰는 게 이제 대마이. 대마이 네. 같게는 이제 걸어 찍는다. 역시나 일본 말인데 앞에 뭔가 있다. 걸고 찍는다. 앞에 물체를 하나 두고 다른 거를 이렇게 걸쳐 찍는다. 이런 대마이 뜻이고요. 같게요인데 그리고 뭐 그 데모찌라는 말도 있어요. 데모찌. 데모찌도 일본 말인데 들고 찍는다는 얘기라서 흔히 말하는 이제 핸드헬드 촬영을 핸드헬드. 데모찌라고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게 영화 현장이랑 방송국 방송 현장이랑 같은 뜻인데 다른 언어를 쓰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영화 현장에서 붐이 걸리거나 카메라 B캠이 걸렸어요. 그럼 어떤 말을 쓰시죠? 영화 현장에서는 엣지라는 말을 그렇죠. 저희는 엣지, 붐 엣지, 뭐 카메라 엣지라고 쓰잖아요. 근데 방송국에서는 엣지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럼 어떤 말을 쓰나요? 발해놨어요라고 써요. 발해. 발해? 발해. 네. 발해놨어요. 카메라 발해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영화 현장에서 발해는 뭐냐? 뭐 빛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오버 노출됐거나 그리고 혹은 액션 장면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스트레이트를 때리는데 이렇게 지나가야 앞에서 봤을 때는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맞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가짜게 표가 나잖아요. 이런 게 발해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앞에 부분이 뭔가 안 맞았다고. 그렇죠. 요것도 일본 말인데 뭐 나타나다. 들켰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는 건데 그게 방송국 현장이랑 영화 현장이랑 뜻이 다르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영화 쪽에서는 엣지라고 하고 방송국에서는 발해놨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 노출 났을 때 발해놨어요라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방송국에서는 그걸 또 발해라고 안 하고 하래라고 해요. 할해놨어요. 할해놨어요. 오버 노출 났어요. 여기 피부가 날아갔어요.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어들은 일단은 알아두시면은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하나 더 말씀을 보태자면 이게 다 일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는 그런 말을 안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간지라는 말도 잘 안 쓰려고 하고 특히 대마이 같은 단어 같은 경우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뭐 걸어서 찍어주세요, OS 갈게요, OTS 갈게요. 그쵸. 이런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데모지도 그냥 핸들드로 갈게요. 뭐 조명 발해놨어요, 오버 노출됐어요. 다른 단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한글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것들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감독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하는 실은 은어랑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좋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써야 된다 이렇다기보다는 최대한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흔하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님들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각 파트별로, 그러니까 연출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현장에 갔을 때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감독님께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현장마다 다르고 크고 작은 현장마다 다르고 이제 그 키스텝에 따른 스타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키스텝들이 다 오기 전에 몇 시간 전에 가가지고 그 현장을 이제 가가지고 미술을 먼저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출 감독으로 가셨을 때? 그래서 다른 스태프들이 오기 전에 뭐 세트 촬영을 한다, 스튜디오 촬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미술을 저는 이제 먼저 가서 혼자서 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랑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냥 연출로만 갔을 때가 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일단 한 사람이 거의 한 3-4가지 역할을 할 때만 저는 항상 감독직을 했었기 때문에 제 현장에서는 그랬고 일반적으로 이제 촬영 감독으로 가게 되면 보통 저는 1시간이나 늦어도 30분, 빠르면 1시간 반, 1시간 전에는 꼭 가요. 그래서 이제 장비들을 다 내리고 장비들을 다 세팅을 하고 이제 콜 시간대에 저는 들어갈 수 있게끔 스탠바이를 하고 아예 그냥 스탠바이를 끝내고 콜 시간을 저는 딱 끝내게끔만 보통 하죠. 그래서 뭐 슬라이드가 필요하다, 달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면 먼저 가서 다 설치를 해놓고 그 예를 들면 12시가 콜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저는 스탠바이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그 현장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현장 그 스케줄링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지금 말씀하신 감독님뿐만 아니라 뭐 사운드 감독님이라든지 조명 감독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현장 스태프분들도 현장에 도착하면은 일단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딱 그 콜 시간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스탠바이를 하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출 쪽일 때랑 그 다음에 촬영 쪽일 때 현장에 보통 어떻게 스텝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그 각 그 스태프들이 뭐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상업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모든 촬영장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제가 경험해본 상업 촬영에서는 뭐 감독님이 계시면 조요 감독들이 한 4-5명 있어요. 퍼스트, 뭐 세컨 해가지고 쭉쭉쭉쭉 내려오고 그래서 진짜 조 감독은 딱 감독 옆에 붙어 있고 그 이외에 뭐 서드 그다음에 뭐 4번째, 5번째는 거의 현장 지휘하는 형태로 그리고 그분들은 약간 외주 알바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 프로덕션부터 뭐 4번째, 5번째, 6번째 조 감독들이 같이 준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진짜 준비는 진짜 조 감독 역할은 조 감독이랑 뭐 세컨이랑 서드까지가 거의 조 감독 역할을 하는 거고 감독이랑 같이 프리 프로덕션 작업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조 감독들은 약간 와서 도와주는 현장 조 감독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예.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그것도 너무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현장도 많이 있긴 예. 한데, 감독이 감독직을 안 하고 조감독들이 감독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감독이 해야 되는데 조감독들이 너무 다 하고 있거나, 근데 그 이유가 감독이 다 시켜서, 아, 네, 어떤 생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그런 것도 있었구나. 네네. 그러니까 현재 봤을 때 연출적으로도 제가 예전에 이제 TV 광고 촬영 쪽에 있었을 때도 그때는 제가 세 번째 조감독 서드였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퍼스트는 진짜 감독님 옆에 붙어 있고 뭐 그 다음에 실은 뭐 B컷을 촬영하거나 뭐 인서트를 촬영하거나 그럴 때는 와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조율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인 컷을 촬영할 때는 감독님이 무조건 가셔가지고 연출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서드였을 때는 저는 거의 영수증을 모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네. 밥값을 먼저 계산하고 영수증을 모으고, 네. 어떻게 맛있는 보면 곳을 뭐 예약을 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작부가 할 그쵸, 일이 그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조감독들은 네. 제작부가 하는 것들이랑 네. 이 경계가 잘 없는 거죠. 맞아요. 네, 배우들 그러니까 뭐 조단역들 같은 경우 막 픽업을 하는 가는 네. 경우도 되게 많고, 네. 분장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러 가는 경우도 예. 많고, 맞아요. 경계가 약간 흩어지죠.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감독은 그래요. 감독의 일을 보조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이 생각하는 거를 콘티로 썼던 계획을 잡고 만들면은 내가 이걸 다 정리했으니까 정리 좀 해줘 하면은 그걸 정리하는 게 저는 조감독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런 글이 있으니까 정리 부탁해. 이런 걸 그러니까 감독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만들고 나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걸 정리하는 걸 조감독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감독이랑 처음부터 모든 걸 해서 그거를 다 어느 정도 조감독도 알고 있어야지만이 정리가 가능하니까 그럼요. 처음부터 같이 프리프로덕션부터 같이 이렇게 갔었던 게 그게 정확하게 조감독이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업 현장에서는 물론 뭐 조감독도 있고 그 다음에 퍼스트, 세컨드, 뭐 서드 다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뭐 독립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규모 영화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그냥 영상 촬영에서는 정말 이게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작은 현장에서도 조감독들은 항상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조감독이 뭐 1명, 2명, 3명도 저는 봤어요. 작은 현장인데도. 작은 현장인데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많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 현장에. 그래서 최소 인원, 최소 스텝만 가지고 하는 걸 저는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만 와서 놀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놀고 있어서 그렇죠. 싫어가 아니라 혼자서 해도 되는 분량을 몇 명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람이 붐비고 사람이 많아야 뭐 있어 보이고 이런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실용적인 걸 실용적인 좋아합니다. 걸 좋아하는 스타일. 그러면은 감독님 지금 연출적인 부분 좀 알아봤는데 촬영 쪽으로는 그러면은 그 현장의 뭐 스텝 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 스텝들이 뭐 또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따로 있을까요? 촬영은 아마 장비에 따라 나눠질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카메라 장비가 들어가고 이 장면에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따라서 인원 구성이 달라질 것 같고요. 카메라가 한 대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촬영 감독이 한 명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투캠이 들어가고 쓰리캠이 들어가면 카메라마다 이제 사람들이 붙어야 되니까 그때 뭐 퍼스트가 들어가고 세컨이 들어가서 카메라를 만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시네마 카메라다 그러면은 각 카메라당 또 포커스 블루가 또 붙어야겠죠. 그리고 카메라도 트라이포드, 그러니까 카메라가 무거워지면 트라이포드도 삼각대도 엄청 무거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들 수 있는 인원도 필요할 거고, 근데 거기다가 뭐 달리라도 하나 깐다 이러면은 또 거기에 대한 인원이 들어가야 될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보통 가는 그 현장에서도 소규모의 뭐 현장이니까 요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촬영적인 파트에서는 장비들이 굉장히 간소해지고 가벼워지고 보통은 감독님이 혼자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짐벌이라든지 아니면 포커스도 보통은 이제 오토포커스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오토포커스로만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요새 그 웨딩 같은 현장에서는 보통은 작가님 한 분이 기본적으로 투캠 해서 그 현장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따라서 그 스텝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작은 현장이라도 오늘 촬영할 씬이 어떤 씬인지 그 씬에는 뭐 카메라가 몇 대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그 씬에는 뭐 어떠한 카메라 무빙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현장 인원들이라든지 그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하는 일들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그 이번에 장편 독립 영화를 촬영하신 그 김호민 감독님, 지금 연출 감독님도 하시고 촬영 감독님도 하시는 김호민 감독님을 모시고 연출 또는 촬영 쪽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이러이렇다라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현장에 투입되어서 시작을 할 그 우리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쉽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간 약속이겠죠. 네. 절대 촬영 현장에서는 지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 약속만큼은 엄수해 주는 거. 네. 그리고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감독들이나 현장들이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건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하고 있으면은 본인이 알아서 그거를 보고 습득을 해야 되는. 어깨 너머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뭔가 상황이 닥쳤을 네. 때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네. 정말 일을 잘하는 친구겠죠. 네. 그런 센스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느 현장에서든지 특히나 뭐 큰 현장도 마찬가지고 작은 현장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항상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한 말씀을 보태자면은 자기가 그 현장에서 나는 이 현장에서 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좀 기쁘기 때문에 그런 뭐 영상을 제작하든지 아니면 영화를 제작하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촬영이 시작될 때나 촬영이 시작 전, 시작 후 관심을 가지고 좀 둘러보다 보면은 아마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는 이런 걸 하고 저기서는 저런 걸 하고 하는 센스가 조금 더 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굳이 뭐 나는 촬영만 할 거야라고 촬영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촬영을 준비하면서 옆에 조명팀이 어떻게 조명 치는지도 그쵸. 구경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맞아요. 나는 얼굴에만 치면 네. 될 줄 알았는데 뒤에 배경을 조명을 치네. 네. 그러면 이제 카메라로 봤을 때 결과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확연히 달라지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래서 조명을 저렇게 치는구나 하면서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촬영 감독님이시자 그 연출 감독님이신 김호민 감독님 모시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또 이 영화 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상업 현장 또는 상업 현장이 아니더라도 그 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현장 쪽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다른 분야의 다른 분들을 모시고 다음 컨텐츠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